이탈리아 밀라노 2026년 2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선수촌 식당에는 파스타와 피자가 넘쳐났죠. 미식의 나라답게 준비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불만, 2024년 파리 때도 똑같았죠. 영국 선수단은 재앙이라 했고 미국 체조 선수도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준비 방식,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의 한 스포츠 매체에서 동계올림픽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특했죠.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까지 경기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담페초까지만 400km가 넘습니다. 차로 5시간 거리. 선수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체력 소모였습니다. 저는 주로 빙상 종목을 취재합니다. 경기장을 오가며 각국 선수단을 관찰하는 게 일상이죠. 선수촌 식당은 매번 들르는 곳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대회의 흐름이 읽히거든요. 이번 대회 선수촌 식당은 이탈리아답게 꽤 신경을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 젤라토가 중심이었고 나름대로 품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선수촌 식당이 아무리 잘 차려져도 선수들의 반응은 늘 엇갈린다는 거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 자부했지만 조직위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채식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영국 선수단 관계자가 계란, 닭고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독일 하키 선수는 음식은 재앙이다. 양이 적고 질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도 선수촌에서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피크타임에 가면 닭고기 한 조각 구경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빙상 선수가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 있는데 실속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선수는 기름지기만 해서 소화가 안 된다고 했죠. 올림픽 선수촌 식당의 한계는 매 대회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올림픽에서 음식은 늘 부차적인 이야기로 취급됩니다. 메달과 기록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음식은 컨디션이고 컨디션은 곧 경기력입니다. 그걸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가 어딘지 저는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2월 6일 개막일이었습니다. 선수촌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이죠. 저는 밀라노 선수촌 근처에서 각국 선수단의 동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단은 선수촌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줄이 길어지면 포기하고 나오는 선수도 있었고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선수도 봤습니다. 개막 초반 일정이 겹치면서 식사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쪽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수촌 식당 줄에 한국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은 밥을 안 먹나 싶었죠. 개막식이 열린 2월 7일까지 이틀간 지켜봤는데 한국 선수들은 경기 일정이 빡빡한 날에도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아닌 다른 경로로요. 음식이 식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은 식사 때문에 이동 시간을 빼앗기거나 차가운 음식을 급하게 먹는 모습이 흔했는데 한국 쪽에서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별도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 선수단의 식사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런 순간에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 모든 나라가 같은 선수촌에 있는데 유독 한 나라만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음식이 주인공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식사 공간이 먼저 화제가 됐습니다. 유독 한국 선수단 쪽에서였습니다. 저는 개막일인 2월 6일부터 한국 선수단의 식사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선수촌 식당에 한국 선수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계속 걸렸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식당 앞에서 줄을 서거나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그런 풍경 속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수촌 근처를 걷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보온백을 든 사람들이 선수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보온백 겉면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지만 그 백이 한국 선수단과 관련된 것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경로로 빈 보온백을 회수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동선이었습니다. 배달하고 회수하고 한 번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 하루에 2차례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의문이 커졌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몇몇 나라들은 자체 조리 인력을 파견하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공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 배송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 거냐고. 동료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선수촌 외부 어딘가에 한국이 따로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때도 비슷한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덧붙였죠. 실제로 2024년 파리올림픽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선수촌 식단에 불만이 폭발했을 때 몇몇 나라는 자체적으로 대응했었죠. 영국은 별도 훈련소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미국은 단백질 쉐이크와 에너지바를 공수했습니다. 케냐는 전통 간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대부분 임시 대응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움직인 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개막일 첫날부터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응과 준비는 다릅니다. 대응은 문제 이후에 오지만 준비는 문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월 7일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개막식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보온백 행렬을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석식 도시락이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라는 특수한 일정에도 식사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수들 중 일부는 개막식에 참석했고 일부는 다음날 경기를 위해 숙소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식사는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선수들의 일정을 파악하고 이동 동선을 계산하고 시사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배송하는 체계가 뒤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체계는 개막 첫날부터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띈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디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으로 갈지, 외부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그냥 건너뛸지. 그런 고민 자체가 에너지 소모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에게서는 그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사는 정해진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경기 전 식사를 놓고 고민하는 것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큽니다. 컨디션이라는 건 이런 사소한 안정감의 누적 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아직 그 도시락의 내용물도 조리 과정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배송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책이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것. 저는 그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월 8일, 대회 이틀째. 저는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했습니다. 설상 종목 취재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는 차로 5시간이 넘습니다. 선수들도 이 거리를 오가며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체력 소모가 상당하죠. 저도 이동만으로 지쳤으니 선수들은 오죽했을까 싶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에 도착해서 경기장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기온이 밀라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바람도 매서웠죠. 이런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한글이 적힌 보온백이 선수 숙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만 운영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르티나 담페초에서도 똑같은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온백의 크기와 형태도 같았고 배송 시간대도 밀라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하루 2차례.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한 곳에서 만들어 여러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 별도의 조리 거점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3곳에 각각 조리 거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분산된 대회 구조에 맞춰 급식 시스템도 분산 배치한 겁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급식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대회들에서는 한 곳에서만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2022년 베이징 때도 2014년 소치 때도 급식 거점은 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왜 3곳으로 늘렸는지는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5시간, 리비뇨까지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 곳에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면 음식이 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 권역에 조리 인력을 따로 배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바로 배송하는 구조를 선택한 겁니다.
각 거점에서 선수 숙소까지는 1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도록 배치했다고 합니다. 2월 9일, 저는 다시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흥미로운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가 들고 있던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락 용기와 달랐습니다. 트레이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래쪽에 별도의 칸이 있었습니다. 용기 겉면에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QR코드도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건 발열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아래쪽 트레이에 발열팩을 넣고 물을 부으면 열이 올라오면서 위쪽 음식을 데우는 구조였죠. 동계올림픽이라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가 차가운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면 그건 식사가 아니라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가 있으면 식사 시간이 늦어져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발열 도시락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올림픽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동계올림픽의 낮은 기온과 상간 지역이라는 환경 변수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개발해서 적용한 겁니다. 임시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 이 표현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대회의 구조를 분석하고 선수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기후 조건까지 고려한 위에 설계된 지원 체계였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이 도착하는 방식,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상태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수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곳에서 운영하고 이동이 필요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기는 방식이죠. 한국처럼 대회 구조에 맞춰 거점 자체를 분산 배치하고 기후에 맞는 용기까지 개발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제가 취재한 올림픽 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규모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곳의 거점, 매일 2끼,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걸까?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2월 9일, 대회 3일째. 이날은 저에게 전환점이 된 하루였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인근에서 한국 측 급식 관련 미디어 공개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스포츠 기자로서 경기 외 소재를 취재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관찰해 온 한국의 식사 시스템이 워낙 궁금했기에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공개 행사 현장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조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조리복을 입은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봐왔던 보온백이 한쪽에 정렬되어 있었고 발열 도시락 용기가 포장 라인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 볶음류, 김치 등이 빈틈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총 36명의 조리 및 영양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 담페초에 12명, 리비뉴에 9명. 이 인력이 약 130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끼 기준으로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5개, 리비뉴 25개. 합치면 한 끼에 약 90개, 하루에 약 18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셈이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약 22억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개막일인 2월 6일부터 폐막일인 2월 22일까지 총 17일. 17일간 36명이 매일 18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세계 권역에 배송하는 겁니다. 대회 전체 일정 동안 사용되는 육류만 700kg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나열하면 그냥 큰 규모의 급식 사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그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36명이라는 인력은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설계하고 조리장이 현지 식재료로 한국식 맛을 재현하고 행정 담당이 세계 권역 간 식재료 물류를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식재료 수급 방식이었습니다. 밀라노는 대도시락 식재료 조달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코르티나 담페초와 리비뇨는 산간 지역이라 한국식 요리에 맞는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전체 식재료를 발주한 뒤 차량으로 다른 두 지역에 주기적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식 고기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상황을 보며 수시로 전달한다고 했죠. 통관 문제도 있었습니다. 쌀,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필수 식재료는 한국에서 공수했지만 젓갈류는 이탈리아 통관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젓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김치를 찾아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젓갈 없이도 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어렵게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팀의 준비 깊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이 이런 현지 급식 지원을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매 대회마다 현지의 급식거점을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는 선수촌 인근 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센터를 차렸고 2022년 베이징 때도 선수촌에서 15분 거리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파리 때는 외곽 소도시에 임시 거점을 만들어 매끼 150인분씩 배송했죠.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대회마다 환경에 맞게 조정하면서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세 곳 분산 운영이나 발열 도시락 도입이 가능했던 것도 그 축적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라는 변수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20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나라. 올림픽에서 이 정도 규모와 역사를 가진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이후 저의 관심은 시스템의 존재 자체에서 이 시스템이 선수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옮겨갔습니다. 2월 9일 오후 미디어 공개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리 공간 한쪽에서 다음 끼니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허락을 받고 조리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메인 반찬의 구성이었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불고기, 삼겹김치볶음. 도시락 한 개 안에 고기 반찬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양도 상당했습니다. 도시락 트레이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중심 반찬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 옆에 흰쌀밥이 고슬고슬하게 담기고 멸치볶음, 소시지볶음, 깍두기 같은 밑반찬이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영양 담당자에게 식단 구성 기준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이 명확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가서 보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메인 반찬의 단백질 비율을 높이고 양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선수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수촌 식당의 부족한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정한 겁니다. 사전에 짜놓은 메뉴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반응하는 설계였습니다. 식단 조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선호도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이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걸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영양 균형만 맞추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만족도까지 고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맛있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컨디션이 올라간다. 당연한 원리지만 그걸 올림픽 현장에서 실행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죠. 흥미로운 디테일이 더 있었습니다. 도시락 주문 시 밥 많이, 밥 적게, 반찬 많이 같은 개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30명의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매끼 90개의 도시락을 만들면서 개인별 요청까지 수용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과 맞춤형 서비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포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발열 용기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담기는 트레이 아래에 발열팩 전용 트레이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발열팩 위에 물을 부으면 즉시 열이 올라옵니다. 뚜껑을 닫고 잠시 기다리면 음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구조죠. 용기 겉면에는 화상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QR코드를 찍으면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열 용기가 왜 중요한지는 현장에 있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나 리비뇨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죠. 일반 도시락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차갑게 식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발열 용기가 있으면 선수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장치인 셈이죠. 포장이 완료된 도시락은 종목별로 분류되어 보온백에 담겼습니다. 각 보온백에는 배송 지역과 종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선수촌으로 배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산간 지역 경기장까지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배송 시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운영 체계. 이건 요리가 아니라 운영이었습니다. 식단 설계, 식재료 수급, 조리, 포장, 배송, 회수. 각 단계가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어느 한 단계도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체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대표 훈련 시설에서 평소 선수들의 식단을 담당하던 인력이었습니다. 평소에 선수들이 뭘 좋아하는지, 경기 전후에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보는 선수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아는 선수에게 익숙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조.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한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잘 먹는 게 중요하다. 한식 도시락을 챙겨 먹으며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피겨 선수도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 했죠. 선수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감사. 그 차이가 바로 이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월 9일 저녁, 급식 현장 취재를 마치고 선수촌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저는 식당 한쪽에 앉아 각국 선수들의 식사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급식 현장에서 본 한국의 시스템이 머릿속에 생생했기 때문에 선수촌 식당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이탈리아답게 파스타와 피자 품질은 준수했고 샐러드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피크타임이 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인기 있는 메뉴는 금방 동이 났고 보충이 느렸습니다. 줄이 길어지면서 앞에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나가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한 유럽 선수가 트레이에 샐러드와 빵만 담아서 자리에 앉는 걸 봤습니다. 고기 메뉴가 이미 소진된 뒤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시간 전에 본 한국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트레이 절반 이상이 고기 반찬으로 채워져 있던 그 도시락. 선수촌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메뉴가 떨어질 걱정도 없고 식사 시간이 늦어져도 발열 용기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같은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식사 환경의 격차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몇몇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에너지바나 단백질 보충제, 간편식 수준이었습니다. 조리 인력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처럼 세계 권역에 분산 거점을 두고 매끼 90씩씩 맞춤형 도시락을 만들어 배송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때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선수촌 식단에 대한 불만이 터졌을 때 각국의 대응 방식이 갈렸었죠. 영국은 별도 훈련소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추가 요리사를 본국에서 불러오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단백질 쉐이크와 육포, 에너지바를 공수했죠. 독일 선수단은 불만만 토로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선수촌 식당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모두 문제가 터진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파리 때도 달랐습니다. 개막 전부터 외곽에 급식 거점을 마련하고 매끼 150인분씩 도시락을 만들어 배송했죠. 그때도 대응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밀라노에서는 그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진화해 있었습니다. 분산 거점, 발열 용기, 현지 식단 조정. 파리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였죠. 2월 10일 아침, 저는 숙소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취재한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동료 기자에게 공유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도시락, 다른 나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특정 나라를 지목한 건 아니었지만 한국 선수단이 별도의 식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림픽 현장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초반 한국 선수단의 컨디션도 눈에 띄었습니다. 2월 9일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었죠. 같은 날 스노보드 빅에어에서도 한국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개막 초반부터 메달이 나오는 건 선수들의 컨디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메달은 선수 개인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건 보이지 않는 지원 체계의 몫이기도 합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줄을 서다가 포기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선수와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이 가득한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먹는 선수. 이 둘의 경기력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에서 시작됐습니다. 20년간 대회마다 급식 거점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 대회 구조를 분석하고 기후까지 고려한 사전 설계,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선호도까지 반영하는 실행력. 그 축적의 차이가 도시락이라는 형태로 매일 2번씩 선수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준비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2월 10일, 대회 나흘째 아침. 저는 밀라노 선수촌 인근 카페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취재 현장에서는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경기 결과보다 선수촌 생활, 운영 상태, 뒷이야기들이 주로 화제가 되죠. 그날 아침 화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북유럽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파리 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다. 피크타임에 고기 메뉴가 빨리 소진되는 건 매번 같은 문제다. 다른 기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쪽 선수단도 결국 외부에서 간편식을 사다 먹고 있다. 매번 이런 식이면 조직위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흐름에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계 권역의 분산 거점을 두고 36명의 인력이 매일 18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송하고 있다는 것. 발열 용기를 도입해서 산간 지역에서도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 2008년부터 매 대회 이어온 시스템이라는 것.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자국 음식을 준비해온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세부 사항을 들을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반응이 컸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분산거점 운영.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에서 동시에 돌린다고. 인력과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다른 하나는 발열 도시락. 용기 자체에 가열 기능이 있다고? 그건 처음 듣는다. 한 영국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파리 때 우리 선수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추가 요리사를 본국에서 급하게 불러와야 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생기게 설계한 거잖아.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대응과 준비의 차이. 저는 며칠간 관찰하면서 느꼈던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준 셈이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감상이 반복됐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음식 자체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방식에 대한 인정이었죠. 저도 되돌아봤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뭘까? 갈비찜이나 제육볶음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시행착오 없이 작동한 배송 시스템. 대회 구조에 맞춰 세 곳으로 분산 배치한 거점. 영하의 기온을 고려해 개발한 발열 용기. 선수촌 식당의 부족한 점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즉시 식단에 반영하는 유연성. 선수 개개인의 요청까지 수용하는 세밀함.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20년간의 축적. 차이는 음식이 아니라 준비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며칠간의 취재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급식 시스템은 외부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점. 미디어 공개 행사가 있기는 했지만 이 시스템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수 컨디션 유지였습니다.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더 화려하게 포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화려함이 아니라 실용성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가 선수의 경기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메달 수로 국력을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메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훈련 시설, 코칭 스태프, 의료 지원, 그리고 식사. 이 중에서 식사만큼 매일, 몇 끼, 반복적으로 선수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드뭅니다. 한국은 그 요소를 20년간 시스템으로 만들어왔고 이번 밀라노에서 그 시스템의 최신 버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준비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라는 변수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나라. 그 준비의 깊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2월 10일 오후, 저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근처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계주에 출전합니다. 쇼트트랙은 한국의 간판 종목이죠. 저도 취재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지난 닷새간의 취재를 되짚어봤습니다. 2월 6일 개막일, 선수촌 식당 줄에서 한국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장면. 보온백을 든 사람들이 선수촌 방향으로 이동하던 장면.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발견한 두 번째 거점.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본 도시락 조리 과정. 발열 용기의 이중 트레이 구조. 그리고 오늘 아침 카페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과 나눈 대화. 닷새 전, 저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이 왜 선수촌 식당에 안 오는 걸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그 뒤에 있는 구조의 깊이가 드러났죠.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각국이 자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훈련 시설에 투자하는 나라가 있고, 코칭 스태프에 집중하는 나라가 있고, 장비 개발에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더해 식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 그게 제가 이번 취재에서 얻은 가장 큰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서 여러 올림픽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선수촌 식당의 문제는 반복됐죠. 파리에서도, 베이징에서도, 도쿄에서도.
조직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천 명의 선수를 만족시키는 식단을 제공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조직위의 잘못이라기보다 올림픽이라는 대회의 한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불만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고 대회가 끝나면 잊어버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2008년부터 매 대회 반복하면서 발전시켜왔습니다. 베이징에서 한 곳으로 시작한 거점이 도쿄에서 보완되고 파리에서 확장되고 밀라노에서 세 곳으로 분산됐습니다. 발열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장치까지 추가됐죠. 이건 한 번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매 대회마다 현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대회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반복의 깊이가 지금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한국의 한 쇼트트랙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일정 때문에 식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한 피겨 선수도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 했죠.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 선수들이 식사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은 선수의 실력과 노력으로 결정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건 보이지 않는 지원의 몫입니다. 한국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쇼트트랙 혼성 계주를 취재하러 갑니다. 한국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선수들은 오늘도 경기 전에 따뜻한 도시락을 먹었을 겁니다. 단백질이 충분한 익숙한 맛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 그 도시락을. 그리고 그 도시락 뒤에는 22억 원의 예산과 36명의 인력, 3개의 거점, 20년간의 축적이 있습니다. 주목받은 것은 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남은 것은 한국의 준비 기준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라. 그게 제가 밀라노에서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